네, 안녕하세요. 뉴 탐스런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어떤 그 열강의 경제 침탈, 뭐 이런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좀 살을 붙여보고 또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강의 경제 침탈과 사회, 문화의 변화, 지금 개항기에 어떤 문화의 어떤 변화,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청과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즉, 개항기에 어떻게 해서 이 상인들이 활동을 했으며 또 그 이후에는 그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자, 개항 초기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이 있습니다. 자, 거류지 무역 알고 계시죠? 자, 그 조약을 이제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조약을 떠올리시면서 어떤 조약이 있었죠? 거류지 무역이니까 강화도 조약, 그 큰 강화도 조약의 어떤 큰 범주 내에서 심리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설정된 거류지 무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무역을 합니다. 그 심리 밖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전통 상인들 있잖아요. 그 전통 상인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넘기는 요 시기에는 여러분들 그 전통 상인들, 보부상이라든지 또는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이 돈 좀 벌었겠죠. 네, 돈 좀 벌었겠죠. 자, 요 초기에는 전통 상인들이 돈을 좀 벌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진다고요. 전통상이 돈 좀 벌다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으며 어떤 조약이 영향을 미쳤는가? 왜 전통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게 돈을 벌다가 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시험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개항 직후, 정말 그 직후의 모습과 살짝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즉 임오군란의 이후에 의해서 체결됐던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최혜국 대우 규정에 의해 다른 나라 상인들도 내륙 진출, 즉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청상인의 내륙시장 진출이에요.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시장 진출하니까 즉 거류지 무역이 깨지는 것이죠. 개항장에서의 거류지 무역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최혜국 대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 상인들도 내륙을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러면서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왔고 외국까지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니까 중개무역을 해주고 있었던 어떤 보부상, 객주, 여각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몰락했다. 즉, 이 당시 중개무역 과정 속에서는 좀 이 객주, 여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매개로 해가지고 돈 좀 벌었지만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계기로 해서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몰락했다는 것.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왜 체결했죠?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임오군란.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아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율통상 장정, 네, 이런 것들도 요거는 이제 그 조율무역 규칙을 개정한 것이죠. 조율무역 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관세권 들어왔고요, 방공용 규정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단계는 어떤 그 무역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상권 또는 자신들의 어떤 물건을 파는 데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을 챙기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었다면 좀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 더 규모가 커집니다. 바로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시죠. 가져가려고 하죠. 자, 바로 이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나옵니다. 배경.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아관파천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열강의 이권 다툼이 치열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권 다툼과 토지 약탈.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이권을 가져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시스템, 금융 이런 것들을 장악하려는, 즉 식민지의 어떤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일본의 금융지배와 재정 장악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더라. 메가타가 주도했죠. 메가타가 어떤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1차 한일 협약. 고문 정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던 어떤 조약, 바로 1차 한일 협약. 거기서 이제 뭐 스티븐스, 메가타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들어오잖아요. 고문 정치 시작된다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은요, 바로 일본 제1은행권으로 우리나라 화폐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내 자본과 상인 농민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의 경제적 예속이 심화되었다. 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 물건을 좀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등한 모습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권 상권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넘어가는 모습들, 좀 더 지나면 금융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넘어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조금씩 식민지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웠는가? 자,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상회사의 설립. 이 객주들이 좀 타격을 본다 그랬죠. 조청상민 수립 무역장벽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외국 상인들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들이 뭉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객주들끼리 이렇게 자본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주식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회사를 세우고 있더라.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수호 운동이 나타납니다.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증기선을 구입해서, 한번 좀, 자신들도 한번, 일본인들처럼 한번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상행위를 좀 한번 해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중앙총상회, 시전상인들의 상권수호 운동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상권수호 운동 전개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독립협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단체는 어떤 단체였죠? 한국협회였죠. 한국협회는 어느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이었죠? 보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한국중앙총상회는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인데요. 어떤 상인들이 중심이 됐다? 시전상인들.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아주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그 앞에. 자, 객주와 여각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조선 후기 상인들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19세기 말 그 대일 수출 품목과 구성 비율의 변화. 1885년 개항 직후네요. 개항 직후 수출액.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들은 주로 이렇게 뭐 쇠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1894년으로 오면요. 이런 어떤 쇠가죽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쌀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 1885년 상황에서 1894년 상황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은 뭘까요? 지금 쌀을 엄청나게 일본이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894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이제 19세기 말 청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율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도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주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를 정말 잘 물어봐요. 정말 잘 물어봐요. 이게 딱 보시면, 자, 파란색이 지금 청나라잖아요. 그죠? 이거 좀 더 키워볼게요, 한번. 이거 좀 키워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우면요. 자, 보세요. 지금 파란색이 지금 청나라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붉은색이 지금 일본이죠. 자, 지금 점점 파란색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1885년, 86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청나라의 어떤 그 비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거의 여기 보세요. 지금 1892년을 보시면 거의 55대 45, 93년도에는 51대 49 거의 반반이라고요. 초기에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초기에는 지금 일본이 압도적이었잖아요. 압도적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 거의 반반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걸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변화가 왔느냐를 묻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로 인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모곤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일본 상인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1894년 그 즈음 가면요 거의 반반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무역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 그래프를 통해서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회사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객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식회사, 일종의 주식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대동산의 장통회사 기억해 놓으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개항 초기 거류지 무역과 청상인의 내륙시장 진출 상황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거류지 무역. 현재 외국 상품의 공급 및 조선 내륙의 수요자 및 생산자와 외국인의 거래는 대부분 거류지 부근으로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인들은 법정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행 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팔리지 않은 상품을 대리인, 때로는 토착 대리인에 위탁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런 상인들이 누구예요?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라는 얘기죠. 이들 대리인은 육로를 거쳐 조선 내륙으로 운반하거나 먼 조선 내륙으로 운반하여 내륙 생산물과 교환해서 외국 상인에게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류지 무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893년 10월 21일 청상인의 내륙 진출 상황 보고예요. 1893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기 직전 해가 바로 1893년이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개항 직후에는 일본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지금 물건들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1893년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어떠한 벽촌이라 하더라도 장날에 청나라 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안성시장에는 수원 상인이 많았다. 외국 물품을 인천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인이 100명이나 되었다. 요즘 들어 안성시장에 청나라 상인이 늘어나 점차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수원 상인이 많아졌다. 공주 강경 같은 곳은 청나라 상인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냥 죽치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개항 직후에는 개항 그 거류지 그 안, 즉 간행 이전 그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1893년이 되니까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이 막 집을 갖고 그냥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줬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후부터 나타나서 지금 여기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82년이잖아요. 이게 11년 뒤, 약 한 10년 뒤 벌어진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약 하나가 이렇게 사회를 많이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맺고 있는 이 조약들, 여러 나라가 맺고 있는 조약들이 우리 삶을,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 하는 시대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 서로가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이건 우리가 또 물건을 파는 곳이건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죠?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늘 우리한테 유리하면 누군가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 당시 나왔던 어떤 그런 우리가 참 가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었잖아요. 그죠? 서양 열강 제국주의 세력들이 늘 유리했고 우린 늘 불리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린 가르치면서 가슴 아프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늘 우리한테 유리한 것 이런 것들만 또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폐정리사업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태가 매우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꾸어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이며 팔기를 원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단 모양과 질이 조잡하여 화폐로 인정키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사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모양과 질이 조잡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상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은행 자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다음 다음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키워주시고요. 네, 넘어갑니다. 자, 방공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공령. 자, 크기를 한번 좀 키워볼게요. 자, 이 방공령은요, 앞에서 이미 제가 그 조일통상장정에서 이 방공령 규정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에 따라 지방관들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공령이 조일통상장정, 즉 1883년 그 내용이 들어갔고,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시행을 한 시점,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89년과 90년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오타가 났네요. 교재도 오타가 나올 수 있군요, 여러분들. 그죠? 갑자기 1990년에 방공령 우리 시대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지금 구입하셨을 때는 아마 수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1889년과 1890년 이렇게 여러분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늘 강의할 때 1898년, 1889년 요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 뭐 이게 타이핑 치시다가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 89년으로 1890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공령, 이 굉장히 큰 규모로 시행되었던 그 방공령인데요. 결과가 뭐냐면 말이죠. 1개월 전에 이제 일본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거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게다가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자, 이 국채보상 운동 진짜 시험이 잘 나오죠, 여러분들. 무엇과 비교해서 일제강점기, 즉 1920년대 그 물산장려 운동과 비교해서 정말 시험이 잘 나와요.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대구,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 평양. 요거 진짜 정말 시험에 정말 너무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가지고요. 꼭 내신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하나 찍어드린 거예요. 이 국채보상 운동, 이 우리나라 그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죠. 대구에서 시작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교육기간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이 갑오 개혁기에 그 교육입국 조서 반포 있죠. 자, 요 시점에 이전 학교들과 그리고 요 시점에 이후 학교들을 꼭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 부분도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육입국 조서 이전의 학교들과 교육입국 조서 이후의 학교들. 아주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자, 80년대 즉 교육입국 조서 이전의 학교들이에요.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이 원산학사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입니다. 사립이에요. 네, 개항장, 원산이 개항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원산학사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동문학이 이제 또 만들어지죠. 이 통역관 양성소. 그리고 이제 그 3년 뒤 86년도에 관립,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세워져요. 원산학사는 민간이 세운 사립이고 그게 최초고 국가 주도의 관립 근대적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교육입국 조서 그 전이에요. 갑오 2차 개혁이죠. 갑오 2차 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는데 그 이전에 근대적인 학교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육입국 조서 반포 이후에 이렇게 소학교라든지 사범학교가 설립되고요. 한성중학교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제국기 때 왜 기억나세요? 광무개혁,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광무개혁에서 상공업진흥, 그다음에 이제 기술학교, 여러 어떤 그 학교, 실업학교들을 많이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각종 실업학교 기술교육이 세워졌다. 이건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국개봉기에는요, 예,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여기 선교사들 배제 이화학당은요, 사실 여기다 배치하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이 배제 이화학당이 세워진 시점은 애국계몽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교재 좀 수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요 배제 이화학당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갑오기역기 이전으로 들어가야죠. 80년대니까 예, 이전으로 들어가고, 요 애국계몽기가 바로 요 애국계몽 운동가가 세웠다라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국사입니다. 뭐 특히 여러분들 그 구한말, 그러니까 1904년 러일 전쟁 시작하고 이제 1905년 일산계약 체결하면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식민지로 가는 어떤 그 과정에서 역사 쪽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위인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넘어져 가고 있는 나라니까 영웅들, 위인들을 기리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것이죠. 힘을 불어넣는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인전 또는 외국의 어떤 흥망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신채호의 독사신론, 일제강점기가 아니고요. 구한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나와서요,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입니다. 자, 국문연구소도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여러분들 이 구한말 여러 어떤 단체나 뭐 특징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비교하는 게 잘 나와요. 국문연구소가 왜 잘 나오냐면 일제강점기 그 조선어 연구회 또는 조선어 학회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서 나와요. 비교하면서. 국문연구소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언제다? 구한말입니다. 그 시기를 잘 봐두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광문에도 있습니다. 조선광문, 한국 고전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박은식, 최남선 등이 활약하였더라라고 하는 거.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권의식의 성장이나 뭐, 이런 여성의 사회적 진출, 뭐, 이런 것들은, 뭐, 특히 이제 여권통문이라는 게 있죠. 서울의 양반부인 수백 명이 발표했던, 1898년도에 발표했던, 그래서 이제 여학교 설립을 또 주장했던 그런 여권통문이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황국중앙총상회에 제가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어느 상인들이 중심이 됐다? 시전 상인들, 상권소운동 전개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선은행, 특히 여러분들 왜 갑오기역 때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죠? 세금을 뭘로 내라? 돈으로 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은행의 어떤 필요성,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은행,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최초의 민간은행이 바로 이 조선은행이에요. 1896년, 그러니까 95년이 이제 을미개혁, 갑오 을미개혁, 94년 갑오, 95년 을미개혁, 그 다음 해잖아요. 그죠? 이게 병신년이라고요. 이름이 좀 그렇죠? 네, 병신년. 네, 그래서 아마 아관파천이 일어났나요? 네, 참 묘하네요. 자, 이 1896년에 관료 자본이 중심이 된 최초의 민간 은행. 네, 이게 바로 조선은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육입국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입국조서. 교육입국조서의 그 전 학교와 그 이후 학교를 꼭 비교해 놓으시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사신론이 나오네요. 독사신론. 네. 신채호,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사론, 어떤 민족주의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 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여권통문이 또 나왔죠. 여권통문이 나왔던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갑오을미개혁 그 이후이에요. 직후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오을미개혁으로 이제 법적으로 신문제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차별 이런 것들도 지금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겠죠. 1898년 서울 북촌에 그 양반 부인들이 황성신문에 발표한 것으로 여성도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온전한 인간이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게 얘기한 거죠.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여성교육운동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고 1899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설립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와 관련된 자료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로서 이제 방공령이 나오네요.
이 방공령은 지금 누가 내린 거예요, 지금요? 그죠? 동네 부배 기박지, 즉 지방관이 지금 내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내린 근거가 지금 조일통상장정 제37조에 근거하여 기일에 앞서 통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애국적인 어떤 그런 민족의 어떤 그 감흥에 굉장히 열렬히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라 과연 이와 같을진데 우리 몇만 평 방리의 토지가 모두 남만 북쪽의 수라장이며 우리 4천년의 산업이 모두 열국의 경매물이랄지니 과연 그러한가 어찌 그러하리요 하면서 쭉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하여튼 이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요 내용,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 나왔다?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구한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다음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파트 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시설의 도입이 지금 나왔네요. 통신, 우편에서 우정총국, 최초의 우체국, 그죠?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다. 이 갑신정변과 우정총국, 그러니까 우정총국이 만들어진 시점, 갑신정변, 그 시점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을미개혁 때 우편 사무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뒤네요. 그죠? 한 10년 뒤, 을미개혁 때니까. 그때 이제 우편 사무가 다시 재개되고, 10년간의 어떤 공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갑신정변이 84년이고, 예, 지금 을미개혁 때니까 95년이잖아요. 그죠? 한 10여 년의 어떤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일본에서 부산 84년도,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 85년도 청나라. 지금 일본과 청나라가 지금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빨리 본국에 알릴 필요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구나는 걸 지금 느껴지죠? 84년도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차. 자, 1899년입니다, 여러분들. 한성전기회사가 이제 운행을 하는 전차가 이때 개통이 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철도는 경인선. 역시 마찬가지로 1899년입니다. 99년도는 바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독립협회가 이제 98년도에 해산되고 99년도부터 황제권이 강화되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 그 해에 바로 이렇게 전차도 개통되고 철도도 개통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인선 여러분들 러일전쟁 수행 과정을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부선과 경인선이 러일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된 반면에 경인선은 어떤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세요. 경인선과 그리고 경부선, 경인선을 꼭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전기는요. 전등. 경복궁에 지금 처음으로 80년대예요. 그러니까 전신도 우정총국도 전등도 다 80년대입니다. 80년대의 근대 문물과 90년대의 근대 문물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연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880년대의 근대 문물, 1890년대의 근대 문물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의료는요. 광해원이 있습니다.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80년대. 이것도 여러분들 갑신정변과 관련이 돼요. 알렌. 이 알렌이 갑신정변 때 그 다쳤던 그 민씨 세력들을 치료해 주는 과정에서 일종의 선물을 받은 거죠.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저요? 병원이요. 그래. 병원 하나 줄게. 예, 그래서 이제 알렌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최초의 그 근대식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도 역시 갑신정변과 연결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전신이나 뭐 이런 근대 문물들이 갑신정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예의 변화 됐죠? 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건축에선 독립문,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건립되었죠. 97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동성당도 있습니다.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 석주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어떤 그 서양식 건물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여러분들 서양식 건축물 말고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뭐가 있죠? 원구단이죠, 원구단. 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예의 변화입니다. 신소설, 네, 이인직의 혈의노.
그리고 원각사. 정말 여러분들 이 원각사가요.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그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원각사에서 연극을 한편 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언제냔 말이죠. 바로 구한말. 1908년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냥 구한말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 원각사가 설립되고 있더라라고.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의 변화에서는요. 유교,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한영운의 조선불교 유신론 다 개혁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천도교는 동학을 계층한 것 상식이고요. 만세보가 이 천도교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종교 시험에 잘 나오죠. 종교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바로 대종교입니다. 나철 오기오가 단군신앙, 단군을 믿는 거죠.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창시를 하고 있습니다. 1909년에 하네요. 나철 오적 암살단과도 연결되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시사상식으로 꼭 나오는 문제. 이걸 안 내면 출제자가 좀 이렇게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어렵지 않은 것. 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독도. 울릉도 개청령이 82년도에 지금 발표가 되죠. 관리를 파견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일본에서도 이제 77년도에 태정관의 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다. 이거는 일본 행정부에서 자신들이 문서로 써가지고 공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일본과 관계없는 이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일본과 관계없다는 이야기 했다. 그건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조선 땅이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게 지금 일본의 논리예요. 자, 칙령 41호의 반포입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울도군 안에 포함시켜서 중앙 관보의 게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아주 공표를 한 시점이 바로 1900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일제가 이제 독도를 강탈한 시점은 언제냐면 그보다 뒤에요. 예,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후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도입니다. 자, 간도는요, 이 숙종 때 세웠던 이 백두산 정립 있잖아요. 이거 해석의 문제. 예,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압록강의 경계, 그 다음에 토문강의 경계. 압록강 문제가 없는데 토문강이 과연 어디냐.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었었죠. 계속 논란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대가 되면요,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간도협약을 통해서 바로 이 청해 영토로 간도는 인정이 되었죠. 왜요? 왜 이 간도협약 때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죠? 을사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권이 없는 거예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도협약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키워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899년 전차가 운행된 지 9일 만에, 뭐 전차가 뭐 자주 운행된 것도 아닌데 9일 만에 5살짜리 아이가 치여 죽은 사고가 발생했대요. 이에 격분한 군중들이 전차를 불태워버렸대요. 이에 고종은 전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잖아요, 지금 그죠? 교통사고로 한 명이 죽었는데 직접 임금이, 그죠? 이때 황제잖아요. 황제가 직접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죠? 자, 알렌. 미국인으로 선교사, 의사, 외교관으로 활동합니다. 갑신혁명 때 치명적 상처를 입은 민영익을 치료하여 살려낸 인연으로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어서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운영하였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인직의 혈연 후 1906년 만세부 신소설, 만세부에 연재한 소설로 근대 소설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자유결혼을 주장하였다. 원각사 정말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죠.
1908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사설극장으로 처음에는 판소리를 주로 공연하다가 나중에 연극을 상연하는 장소로 고정되었다. 당시 신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상연된 최초의 신극은 바로 이인직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은세계, 이인직의 그 은세계가 처음으로 상연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되겠습니다. 1조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동은 5동으로 한다.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또 읽어보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종점이 되는 곳이면 몰라도 중간 장시나 지방의 역에는 화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20만 평을 쓰는가. 이는 일본인의 식민 계략이니 가령 나라가 정거장 40여 곳을 나열하여 영호남 천리 한복판을 관통하게 한다면 우리는 궁지에 몰려 미국의 인디언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활용도도 없는데 이런 역사를 왜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간도협약입니다. 자, 간도협약은 지금 어느 나라와 어느 사이에서? 일본과 청 두 나라에서. 왜? 우리는 여기 참여 못했죠?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만주의 철도 부속권을 가져가고 청나라는 간도를 자신의 영토로 확인받는 그런 협약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Q&A입니다. 자,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상권에 어떻게 침투했나요? 어떤 조약이 그 근거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조청, 상민, 수르 무역장정이 근거가 된다. 그 계기가 되어서 들어오게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학사. 왜 원산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을까요? 아니, 개항장이었잖아요. 서구식 문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시기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한 후 부산 등에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 몰려들어 서양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는데 개항 초기에는 거류지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전개됐다. 지금 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개항장 밖으로는 지금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항 직후네, 그죠? 일본 상인은 내륙으로 진출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옳지 않은 거네요. 네, 없었죠. 맞고요.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죠. 초기 강화도 조약인 여러분들 관세 없습니다. 맞고요. 국내의 객주 여각 보부사에 큰 손실을 입었다? 맞아요?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전후에서 이런 전통상인들이 이득을 보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개항 직후에는 개항장 밖으로 이 외국 상인들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객주 여각 보부상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의 일이죠. 곡물의 해외 유출로 국내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고요. 국내 면포 간의 수공업자들이 큰 타격. 왜요? 일본에서 영국산 면제품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경쟁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화폐정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주도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메가타잖아요, 그죠? 일본인 재정공은 메가타 맞는 내용. 내용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한 거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 경복궁중과 관련된 것이죠. 질 나쁜 백동원은 교환을 거부했다.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 그랬죠. 은본위 화폐지도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 근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갑오개혁에서 은본이고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근본입니다. 갑오개혁에서는 은본이고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근본이. 은금 꼭 구분해주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른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은 토지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적고 넉넉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수 한국에 들어가기에 이른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초과하는 인구를 위하여 식민지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 소위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농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라는 것이죠. 방공령이 내려진 이유? 이거는 이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진은 이제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런 단체고요. 화폐정리사업, 이것은 조선화폐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것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활동, 그렇죠. 바로 이 동척이 바로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1908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회사인데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토지조화 사업 시행할 때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앞장설 겁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배경, 이건 이제 상권수호 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문각 나왔는 이게 뭐예요? 간도협약이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영토를 표시하였다. 아니, 간도협약에 관련된 건데 이전이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이범률 간도관리사 파견은 계기예요? 아니, 이미 예전에 파견됐었죠. 틀렸고요. 일본이 만주의 철도 부속을 얻는 대가로 체결한 것이죠, 그죠?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로 발표한 것, 이건 독도와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요. 국권 강탈 이후 일본이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했다. 국권 강탈은 이건 이제 1910년, 그죠?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넘어간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직전 1909년도에 체결합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제 침탈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어떠한 벽촌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이거 아까 읽은 거네요. 청나산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야. 배경이야. 왜 그랬을까? 거류지 무역의 형태를 파악한다. 거류지 무역이 깨졌어요, 지금요. 운용 사건,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것이고요. 농광에서는 이거는 황무지개권 반대와 관련된 보안회에 연결된 것이죠. 이모군란 직후 체결된 조약 바로 조청상민 수립 무역장전이니까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된 이유, 이게 동척은 여러분들 이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온 이후 한참 뒤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0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 친 이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무런 예고도 주지 않고 도련이 이와 같은 발표를 하고 바로 실시하면 실로 배우지 못한 백성을 죽이는 것을 어떤 근거도 살 수 없다. 그런데도 발표 동시에 시행이라는 이조치를 무엇이라 표현할 것인가. 사실 그 비밀은 제정 이전에 벌써 일부에 누설되어 양화는 점차로 일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국인은 양화와 악화만 손에 쥐고 알지 못하며 단두대 위에 끌려온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시기는 1905년. 즉 양화와 악화. 한국인들은 악화를, 일본인들은 양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 화폐정리 사업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치로 국내 상고업자 큰 타격 보죠. 왜냐면 그 악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기억 맞고요. 일본의 제1은행권이 본위화폐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메가드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이것 당백전 발행, 이거는 흥선대원군이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나오네. 일본 화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용된 계기 강화도 조약이었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장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찌하여 오로지 귀먹고 눈먼 병신 모양으로 구습에만 빠져 있느뇨. 이것이 한심한 일이로다. 혹시 이목구비와 사지 오간 육체가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혀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관계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받지 않고 후대를 받으면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에 못지않은 고로 권리도 동일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이게 여성들이 지금 뭔가 지식을 배워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이 되서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네요. 국어 연구를 위해 국문연구소가 세워졌다. 여성과 관련 학교가 돼야 되는데 1번은 아니고요. 찬양회가 조직되고 순성 여학교. 사실 뭐 찬양회는 모르셔도 되고요. 순성 여학교에서 순성이라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학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문맥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건 여학교라는 키워드잖아요. 정답은 2번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어 중등교육을 실시했다. 직접 연결 안 되고요.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원상학사는 여러분들 원상학사 역시 마치 여성들을 위한 학교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틀렸고요.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선지 5번도요. 틀렸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나온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요. 물론 이제 교재에서 아까 그 여성들이 주장했던 그 통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시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성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교육 입국 조서에도 소학교가 설치가 되면서 이 여학생들도 이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이라면 선지 5번도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시점이 뭐냐면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이후란 얘기죠. 이 주장이.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라 나타난 사실이니까 교육 입국 조서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자는 이 5번이 답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시기가 한정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시기를 한정 지으려면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너무 과혹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 이건 뭐 울릉도 칙령이잖아요. 그죠? 1900년. 네. 중앙관보에 게재했고요. 울릉도의 관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울릉도의 관리를 파견하는 계기? 울릉도의 관리 파견은 여러분들, 네. 그 칙령이 나온 그 이전부터 이미 관리 파견되었어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했다. 맞는 내용이죠. 일본의 불법적인 심한해양 고시에 대한 대응책? 아니죠. 이전이죠. 이게 답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먼저 칙령을 발표해서 이거 우리 땅이야. 확실히 이제 공표를 한 것이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뭐 지금 뭘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채를 갚자는 거네요, 지금 이게요. 그죠? 예, 그래서 뭐 2천만 인민들이 뭐 흡연, 담배도 끊고 뭐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갚자.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국채보상운동이네요. 그죠? 위 자료에 나타나는 경제민족운동의 이름 국채보상운동 쓰시면 되고요. 위 자료에 나타나는 경제민족운동이 처음 시작된 지역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을 쓰시오. 처음 어디라고 그랬죠? 평양? 아니, 대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국 확산될 수 있던 배경. 이게 지금 구한말, 우리나라의 국권이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의 어떤 그 국채, 우리의 빚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걸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운동은 전개가 된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열강의 경제 침탈 이 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핵심 개념을 원래 배워야 되는데 아니고요. 다음 파트는 세계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 파트가 있어가지고 굳이 뭐 이 부분을 핵심 개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교재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